예, 안녕하십니까. 금융연구원의 이순호입니다. 어, 오늘 제3회 열드 이노베이션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고령자 맞춤형 금융 정책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금융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지 제 보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목차는 간략하게 논의하게 된 배경과 그다음에 이제 금융당국이 발표한 고령자 맞춤형 금융정책 현황을 말씀드리고 이후 고령자 친화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향후 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지금 금융 부분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뭐 디지털 금융이 애초에 이렇게 디지털 금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아프리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지점이라든지 뭐 이런 금융 인프라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곳에서 디지털 금융으로 모바일 뱅킹이나 이런 디지털 금융으로 금융 소외를 좀 줄인다. 즉 금융 포용을 좀 확대한다. 이런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지털 금융이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이런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금융 소외를 더 부추기는 그런 측면도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디지털에 소외되는 이런 계층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금융 이용에 있어서 취약한 계층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특성에 대해서 대체로 연구를 한번 해보니까 영국에서 뭐 최근에 2017년에 보고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 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이 고령, 나이가 많은 사람,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 그리고 디지털 기술,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기술이 부족한 사람, 이런 세 가지 특성이 가장 크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오늘 말씀드릴 고령 금융 소비자라는 것이 이 세 가지 특성에 대체로 다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잘 익숙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몸과 마음이 좀 따로 놀고 같이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기가 굉장히 불편하시고 당연히 나이가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시대를 넘어서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취약 금융 소비자 중에서도 노령 금융 소비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령 금융 소비자 친화적인 금융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정책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고령자 맞춤형 금융정책 현황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 이전에도 뭐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제 단계가 2015년 금융투자협회에서 우선 조금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때 고령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표준 투자 권유 준칙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70세 이상을 고령 투자자로 하고 80세 이상은 초고령자로 분류해가지고 고령 소비자에 대해서는 전담 조직이나 전담 창구, 물론 초고령자에도 마찬가지고요. 투자 권유할 때 유의해야 되는 특별한 어떤 상품 같은 것들도 지정하고 이런 어떤 제반 어떤 판매 관리랑 판매 절차나 이런 데 대해서 내부 통제 같은 것들도 강화하자. 이런 식으로 표준 투자 권유 준칙을 만들었고요. 초고령층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이제 부적합한 초고위험 상품은 우리 스스로 판매를 자제하자. 그리고 투자 의사나 의사 결정 전에는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투자 숙려 기회를 줘가지고 계약을 했더라도 며칠 있다가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어떤 부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정책당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2015년 12월에 고령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좀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각 업군별로 금융소비자 보호 모분 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뭐 보험업권, 은행업권, 금융투자업권은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고령 소비자에 대한 어떤 연락처 같은 것들을 추가 등록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전형 상담 콜센터 같은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은행업권에서는 금융거래 단계별로 이제 이게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단계, 상담하고 판매하는 단계, 구매 권유하는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보호해야 되는지, 각 유의해야 될 점은 뭔지 그런 것들도 다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전용 창구도 이때 이제 마련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ARS 서비스 같은 것들도 느린말 AI, 말을 느리게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모바일 같은 앱도 특별히 글씨를 크게 서비스 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추가적으로 2019년에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안들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센터 같은 것들을 노인들이 가장 손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주민센터 같은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고령층 장애인 여기는 이제 장애인도 포함을 했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거래되지 않은 계좌 그런 것들을 찾아주는 휴면 재산을 조회할 수 있고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령 65세 이상의 어떤 고령층이 금융상품을 계약할 때 미리 가족이나 뭐 이런 좀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놓으면 금융상품 계약 사실을 그 사람에게 문자 서비스로 알려주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다시 가입 적정성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적당하다 아니다 아니면은 이거는 아니다 하면은 계약을 했더라도 철회권 같은 것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접근성 같은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은행 방문할 때 만약에 휠체어를 타고 오신다 이러면 꼭 노인뿐만은 아니겠지만 장애인도 포함해서 휠체어 같은 거 타고 오면 경사로 이용할 때 혼자 올라가기 어려우면 직원을 부르는 그런 어떤 도움벨 같은 것들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도중에 뭐 어느 정도 지나면 이 업무가 끝나겠다 그러면 이제 미리 택시를 예약해서 대신 해주는 그런 콜택시 예약 서비스 같은 것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뭐 전단 창구 직원 이런 것들도 더 확대하고 장애인용 ATM도 보급을 확대했습니다. 그런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노후 대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생활비를 어떻게 하면은 조달을 미리 마련을 하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그 노후 대비 자산 형성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에 조금 포커싱을 맞춘 그런 대책이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보유 자산이 선진국과 다르게 거의 70% 가까이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어떤 유동화시켜서 현금 흐름을 이렇게 창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자기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임대 주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뭐 개인연금 같은 것들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소득 대체율 같은 것들도 낮고, 그래서 어떤 노후의 생활비를 마련하는 그런 어떤 현금 흐름 같은 것들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어떤 배경에 하에서 이제 우선 사적 연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다음에 아마 하실 텐데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택 가격도 당시에 이제 시가 9억 원 이하였는데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로 이렇게 해서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뭐 전세나 뭐 이렇게 임대를 주더라도 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연금 지급 확대율도 기존 최대 13%에서 20%로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소영세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그 퇴직연금 제도 같은 것들을 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안이 마련을 됐었고요. 그리고 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좀 풀링을 해서 수익률 같은 것들을 높이면 어떠냐 이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제 퇴직연금을 1임형 이렇게 맡겨서 하면 1임형 DB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디폴트 옵션 이런 것들이 아직 여기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게 이제 그 당시에 발표했다는 거고 다 지금 마련돼서 시행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디폴트 옵션으로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탁 법인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이제 사용자와 고용자 그 피용자가
합의를 하면 어떤 수탁 법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금으로 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퇴직연금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선택권을 확대해 주자 그런 방안들을 당시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고령층이나 금융환경 조성 방안이라는 것들을 발표했는데 이게 이제 범정부적인 어떤 인구정책 TF를 당시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도 금융 측면에서의 이제 그 인구정책과 관련한 방안을 별도로 이렇게 마련을 해서 발표를 한 것인데 그 당시에 이제 당시에 중요하게 대두됐던 어떤 배경으로서는 이제 은행 지점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2013년에 한 7,700개 정도였는데 2019년에 한 6,700개 정도로 한 1,000개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체의 경우에는 16년에 37% 조금 안 됐지만 2020년에는 74%까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수치는 없지만 대체로 하는 이야기가 금융 거래의 한 90%는 모바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신용평가 같은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노인이 불리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연체율 같은 것들을 보면 연령대별로 연체율이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한 2.4% 뭐 그 정도 차이가 나더라도 그 정도의 비슷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금리는 나이가 많은 60대가 한 40대에 비해서 한 1%포인트까지 높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게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뭐 개인연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금융상품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이런 것들은 잘 알면 그래도 조금 나을 텐데 잘 모르니까 그런 고령층의 어떤 여러 가지 제반 지식 부족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굉장히 큰 종합적으로 좀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러면 지점 같은 데를 줄고 온라인 위주로 뭐 거래가 되고 하니까 금융 접근성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거래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높여줄 수 있을지 그런 방안을 냈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부당하게 좀 차별하는 가격 차별 같은 것들이 부당하게 차별되는 그런 것들을 공정한 거래 환경으로 좀 바꾸자 하는 안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에 아까 주택연금 그런 것도 있었지만 좀 추가적으로 더 상품을 생각해 보자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빼먹고 넘어갔지만 당시에 이제 이게 그냥 보이스피싱이나 뭐 은행의 어떤 불안전 판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는 사람들이 가족이나 후견인이나 이런 아는 사람들이 이제 그 노인의 어떤 금융 계좌에 들어있는 돈 그런 것들을 착취해 거의 자기의 목적으로 노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사적 목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금융 착취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줄여들 수 있을지 그렇게 하고 이제 금융 역량 기본적으로 고령층이 이런 제반 환경 변화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금융 접근성 제고를 통해서 이제 오프라인이 아까 은행 점포 같은 것들이 계속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게 지점 폐쇄를 할 때 이제 특히 고령층 금융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영향평가에 대해서 판단해주는 이제 폐쇄해도 좋겠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해주는데 이제 외부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키게 해서 이제 그런 평가에 대해서 어떤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창구 지점이 없어지는 대신에 이제 이동 무인 점포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체국이 아마 단일 기관으로서는 지점 수가 제일 많을 텐데 우체국과 연계해서 이제 창구 업무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려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그 ARS도 느린말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추가해서 이제 고령자 전용 모바일 금융 앱 같은 것들도 마련하게 하고, 그다음에 음성 인식도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고령자들이 이제 모바일 자체로 그 디지털 금융 기기에도 익숙하게 그냥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으로서 보통 이렇게 아마 기억하실지 몰라도 어떤 은행이 그 특판 상품 같은 것들을 이제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어떤 예금 상품을 팔 때 모바일로만 판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모바일 서버가 다운됐니 뭐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장애인도 있고 그렇지만 노인들의 경우에 굉장히 많은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이용을 잘 못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어떤 특정 상품을 판다 그러면 오프라인으로도 비슷한 최소한 비슷한 상품을 같이 팔아라 이런 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아까 신용대출 같은데 금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른 요인이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로만 차이가 설명되는 그런 경우에를 금지하고, 그런 어떤 차등이 필요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지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그 여행자 보험에 관해서, 요거는 이제 노인에 관한 건 아닌데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니까 이제 기존에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여행자 보험 가입을 거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거절하지만 다른 어떤 곳에서는 당신을 가입시켜 줄 수 있는 상품을 팔고 있다. 그런 것들을 안내해주는 대체 상품 안내 제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영어로는 사인포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그때 했습니다. 이제 영국은 여행자 보험만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고령층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어떤 상품들을 골라내서 그 상품들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가입을 못 시켜주지만 다른 금융기관에 어떤 상품은 가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반드시 안내해 주는 제도에 대해서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후견 지원 신탁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뭐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 자산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전문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게는 이제 뭐 정신이 말짱할 때, 인지 상태가 아주 양호할 때 가입을 하면 나중에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뭐 병원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떤 그 수탁기관에서 다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고려하겠다는 거였는데요. 이제 주택연금 가입자가 뭐 치매보험을 함께 든다 이러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 그리고 이제 고령자 전용 카드, 이게 이제 뭐 일정 금액 이상,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상 만약에 카드로 승인이 나면 미리 사전에 지정된 사람에게 알려줘서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다음에 체력 조건 뭐 만보 그러면 보험 상품 깎아주겠다 이런 보험 상품이 있으면 노인이 만보 긋기 어려우니까 뭐 7,000보로 하든지 5,000보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연령의 어떤 체력 조건 등을 감안해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상해보험 같은 게 65세가 상한인데 이제 한 70세까지도 뭐 해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상당히 좀 특이하게 하나 들어온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후견인이나 가족 뭐 이런 지인이 노인의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을 빼돌리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노인금융피해 방지법 같은 것들을 이제 이건 가칭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제정에 대해서 제정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미국에서 시니어 세이프 액트라는 것들을 2018년에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금융회사에게 조금 더 책임
감을 지우되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뭘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비밀 누설 방지법 뭐 이런 것들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면책해주기 위한 어떤 법인데 우리 실정에 맞게 그런 제도를 좀 바꿔서 도입하면 어떠냐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법 사금융이나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그런 것도 지연 인출이라든지 지연 이체라든지 그런 제도들도 또 도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경영 이거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것들을 잘 전달해 드리자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령층에 특화된 어떤 교육 콘텐츠 같은 것들을 좀 개발을 해서 거기에 막 그 사항을 중점적으로 가르쳐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복지회관이나 경로당 뭐 그다음에 유튜브 요즘 많이 보시니까 그런 대면 채널이라든지 비대면 채널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안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5번째 고령층이나 금융환경 조성 방안 여기에서 이제 상당히 다양하고 신청적이고 촘촘하게 방안을 제시했는데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평가를 좀 간단하게 해보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이제 보완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보완 방안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금융 환경이 그런 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저희 희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고령 금융 소비자를 포용하겠다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뭐 과거부터 뭐 노인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은 있었지만 금융 정책으로서 굉장히 촘촘한 방안을 상당히 많이 제시를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일부 가시적인 성과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용 배려는 콜택시라든지 아니면 지연 이체 같은 것들도 상당히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령금융 소비자의 그 지정인 정해가지고 계약 사실을 통보해주는 뭐 그런 것들도 일부 효과가 있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때 이제 어떤 중요하게 부각되는 배경 같은 상황, 환경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대정적인 요법으로 나온 것인데 보다 더 심층적인 어떤 자료를 모아서 연구 분석을 해서 정책을 좀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당시에 나온 것들도 정말 그 노령 소비자들이 불편해서 그런 건지 실제로 그 은행 창구에 노인 전용 창구 있는데 노인들은 잘 이용 안 한다고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노인 취급 그 창구를 가면 노인 취급받는 게 싫다는 그런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심층적인 어떤 분석, 그다음에 행동 양태 뭐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나온 결과였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뭐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령도 그냥 65세 이상 또는 뭐 70세 이상 이런 식으로 좀 획일적으로 그어버리고요. 노인 중에서도 자기 노인 취급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많고 좀 그냥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노인에 대한 어떤 특별 창구나 어떤 ARS나 이런 걸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아직도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6가지 정도 방안을 말씀드릴 건데 우선 이제 이런 지점이나 뭐 이런 어떤 비대면 금융거래 이런 거래 채널 관련해 가지고는 규제 당국이 너무 지나치게 시시콜콜하게 개입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런 금융회사의 어떤 스스로의 노력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유인 정합적인 어떤 제도나 아니면 교육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노력해서 좀 바꿀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떠냐. 감독 당국은 그냥 유니버설 액세시빌리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더라도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원칙만 제시를 해주고 금융 당국은 스스로 뭐 윤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를 좀
바꿔주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어떤 원칙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데이터를 좀 모아서 서베이를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매일 주기적으로 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거기에 기반한 서비스를 좀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인프라도 바꾸자. 이게 이제 영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해마다 파이낸셜 라이브즈 서베이 같은 것들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서베이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들이 뭐고 불편한 것이 뭔지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식으로 일회성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사가 굉장히 방대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이 해도 되지만 감독 당국이 주도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에 대해서는 아까도 뭐 여러 가지 노인 전용 앱 같은 것도 뭐 하겠다고 했지만 보다 더 해가지고 좀 더 근본적으로 어떤 표준화 내지는 프로토콜 같은 것들을 마련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창구 같은 것들도 아까 뭐 그 노인 전용 창구를 만들어 놓으니까 노인들이 안 가고 이러기 때문에 전용 창구를 뭐 별도로 만든다기보다는 노인이 오면 그냥 조금 새치기 뭐 합법적인 새치기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전용 창구 만드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민원 처리 이게 이제 노인들이 전화를 하면 ARS 같은데 이게 사실 그냥 표준말을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사투리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나이가 들면 더더욱 어렵고 사투리를 쓰는 노인 말은 더 알아듣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민원 처리 채널 같은 것들도 좀 노인에 맞게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 제가 뭐 예를 들면 예를 제시한 게 지금은 이제 그 고령 전용 뭐 ARS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전화해도 그쪽으로 그냥 바로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고령 소비자 번호를 사전에 등록해가지고 그 번호로 전화하면 뭐 그냥 ARS 여러 단계 안 거치고 바로 직접 상담으로 바로 연결되게 해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령 소비자에 대해서 민원 제기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처리도 좀 노인들이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인 단체가 개입을 해서 처리를 해주면 훨씬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분쟁 조정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국회에 법안이 하나 발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이제 소비자가 그 결정 결과에 대해서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수용하겠다고 하면 금융회사는 이제 별도 이의제기 절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별도 다른 어떤 소송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이제 표면적 구속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입법안이 지금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전제 조건이 하나가 이런 분쟁조정기구가 굉장히 독립적으로 구성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회사도 그냥 감독 당국의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회사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가 굉장히 독립적이어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하나 노인 금융 피해 방지법 이게 이제 금융회사가 고령 소비자 계좌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주되 여러 가지 이제 혹시 또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뭐 계좌 아니면 어머니 계좌에서 뭔가 돈을 자기 다른 목적으로 자꾸 빼낸다 이런 의심이 들 때 이제 감독 당국이나 아니면 사법 당국에 신고를 했을 때 나중에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민사상 책임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금융실명법 위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재반 절차나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그런 의심 거래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
좀 면책을 해줄 필요가 있겠고, 그런 것들을 의무화를 할지 안 할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인 안들은 이제 좀 더 해야 되겠지만, 미국에서는 일단 그런 법이 하나 나왔으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금 계좌 같으면 금융회사가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이런 식으로 의무 부과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어떤 뭐 노인 맞춤형 금융상품, 아까 이제 그 카드 같은 것들도 노인 전용 카드 말씀드렸지만, 우선 중요한 거 두 가지 정도가 제가 생각 드는 게, 지금 이제 그 실손 의료보험 같은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의료비 지출 계좌 같은 것들을 이제 연금 상품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소득이 있을 때 내가 나중에 의료비로 사용할 돈을 미리 저축을 하면 소득 공제 같은 것들을 추가로 해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나의 상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데 뭐 이런 리스트 연금이나 일본의 장수 안심 연금 같은 것들이 저임금자들에게 유리하도록 개인연금 같은 데 가입할 경우에 국가가 그 소득 공제를 해주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리하게 해주는 제도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 이제 조금 한 50대 이런 정도 돼가지고 은퇴 연령이 가까워졌을 때 자기가 추가 적립하게 하면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해주는 캐치업 팔러시 같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용 같은 것들이 좀 불안정한 뭐 그런 단기직 근로자라든지 이직이 굉장히 많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후에 나중에 이제 노후에 대체할 수 있도록 연금 가입 같은 것들이 가입이나 탈퇴 기여 같은 데서 굉장히 좀 융통성 있게 해주고 수수료 같은 것도 낮게 해주는 그런 스테이크홀더 펜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런 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하게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우리 연금 제도에 보완적으로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보완 방안으로 드린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요 중에서 이제 특히 다시 한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이제 지금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이제 법안 같은 것들을 빨리 마련해서 한국에 맞게 잘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택연금 관련해서 다음에 말씀 아마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9억 원 이하로 이렇게 늘어나긴 했지만 공시지가가 10억이면 이제 9억 1천만 원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상한을 차라리 좀 많이 올리고 공시지가가 한 15억이 있더라도 가입은 할 수 있게 하고 대출 연금 지급액은 그냥 캡을 좀 씌우는 게 이제 그게 주택 금융공사의 어떤 수지 상승에도 유리하고 소비자의 어떤 혜택 폭도 넓히고 이래서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두 가지는 이제 꼭 뭐 노령 금융 소비자에 한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올해 3월에 드디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금소법 체제 자체가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정책 방안을 조속히 좀 마련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금융감독이 이제 어떤 것들을 하지 마라 내지는 어떤 것을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열거주의인데, 소비자 보호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앞으로 어떤 상품이 나올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원칙 중심 규제로 좀 과감히 전환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어떤 그 부서가 지금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처로 있고, 그렇게 감독원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좀 있는데, 이게 뭐 어느 것이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게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뭐 사전적으로 논리적으로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견들도 다양하게 있고요. 그렇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가지고 어떤 방향이 옳은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성 규제 같은 것들을 분리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를 한번 아주 좀 깊게 연구해서 결론,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